안녕하십니까. 뽀라 안녕하세요. 자, 대전 서울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대전이 일단 라인업부터 좀 파격적이었죠. 근데 이중규 그리고 기용하지 않았던 배서준을 미드필더 쪽에 배치를 하면서 일단 뭐 스피드 경쟁 그리고 체력전 이런 거에서 확실히 앞섰습니다. 그 무엇보다 그 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약간 공격 전개할 때 스피드가 조금 빠르다 보니까 네. 서울 수비진을 충분히 흔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이민성 감독이 저는 준비를 상당히 좀 잘했다. 왜냐하면 서울이 미드필더와 수비진 사이가 굉장히 멀고, 그리고 역습을 했을 때 미드필더진이 스피드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못 쫓아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센터백 두 명은 지금 포지셔닝이 좋은 센터백이 아니다 보니까 그 점을 굉장히 잘 노렸고, 그 역할을 잘하는 선수는 이준규였다. 네, 이준규 선수의 어쨌거나 두 번째 골도 역습 때 혼자서 과감하게 슈팅을 때린 게 결국은 김승대의 골로 연결됐듯이 이준규의 활약에 그 서울이 구멍이 많이 생겼고, 이준규가 나왔던 경기마다 다 잘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이민성 감독이나 구단 관계자 통화할 때마다 얘기했었는데, 준규를 좀 더 써봐, 막 한서랑 준규를 좀 더 써봐, 막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김한서 처음에 좀 좋았죠. 네. 그렇게 얘기했었었는데, 사실 대전이라는 팀은 역시 기동력이 살아났었을 그러니까. 때 좋은 축구를 할 수 있는 팀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지금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젊은 자원들로 눈을 돌리는 게 맞았는데, 이민성 감독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주저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날 경기는 확실히 젊은 자원들 뭐 신상원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뭐 초반부터 투입을 하면서, 배서준 선수 그러면서 활력이 좀 드러났고, 확실히 많이 뛰는 축구 앞에서 하니까 대전이 조금 더 대전만의 스타일, 확실히 그 이민성 감독이 이날 경기까지 이기지 못했더라면 짐을 쌀 수 있었다. 상당히 위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문이 퍼졌었죠. 이 경기가 상당히 위험했었습니다. 제가 뭐 만약 결정이 났으면 몇 가지 얘기 드릴 게 있는데, 일단은 뭐 그게 안 됐으니까 이제 다른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되게 위험했던 상황이고 실제로 움직임도 있었고, 네, 그런데 어쨌든 이날 경기 승리를 통해서 이민성 감독은 어느 정도 약간 좀 시간을 벌게 됐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서울은 일단 뭐 배서준 선수, 전 경기를 이렇게 자세히 안 봐가지고, 제가 사실 애들 데리고 퀴즈 펜션 갔다가 주말 동안에 배서준 선수가 거친 태클을 많이 했나 보죠. 일단 부상, 뭐 강상우 선수의 아마 뭐 부상 영향으로 지금 서울 팬분들이 그렇게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대전이 좀 파이팅 있게 하면서 일단 주도권을 잡은 것도 맞고, 강상우 선수는 사실 비슷한 반칙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강상우 선수가 넘어지고 일어나고 반복하다가 결국은 발목 쪽이 지금 돌아가서 파울로 인해서 교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못 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거는 뭐 대전 선수들을 뭐 이렇게 얘기할 것보다는 심판이 중간에 좀 중재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같은 파울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은 부상 위험이 그만큼 노출된다는 점에서는 그 점을 조금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근데 서울의 경기력 자체가 일단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김주성이 떠난 다음에 지금 현재 수비진으로 지금 3경기에서 10골을 내줬고, 그리고 지금 술라카 선수도 약간의 몸 상태에 문제가 있어서 못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권한규나 황현수는 그냥 파이터형이에요. 뭐 점프력도 좋고 맨마킹도 좋지만 일단 포지셔닝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 부담이 풀백이나 미드필더까지 전가가 되는 그런 지금 리스크를 안고 있고요. 근데 그 앞선에서 팔로세비치도 볼 간수나 전진 패스, 스루 패스가 지금 다 막히기 때문에 공격도 제대로 실마리 못 풀고 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조영욱까지 다쳤습니다. 지금 햄스트링 쪽으로 보이는데, 지금 조영욱, 강상우를 잃은 게 이날 대전에 패한 것보다 오히려 조금 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데미지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윌리안은 지금 김기동 체제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지 못하는 모습. 왜냐면 김기동 감독이 원하는 윙어의 모습은 공교롭게도 이날 월티골 온 김승대 선수가 어떻게 보면 그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많이 뛰고 수비 가담도 해줘야 되는데 윌리안은 그런 또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점이 약간 애매하지 않을까. 지금 유일하게 제 몫을 해주는 선수라고는 뭐 일류첸코 선수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아마 김기동 감독이 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까. 지금 왜 같은 식으로 계속해서 실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반 초반부터 밀리는 거는 이 뭔가 준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시 링가드 선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자전거 타는 모습 나왔던 한강에서 예정대로 아마 복귀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늦지도 않고 더 빠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태석 선수 역시도 네, 지금 부상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카타르에서.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교체 아웃됐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태석 선수까지 뛰지 못하니까 지금 레프트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김진야 선수가 유력한데 거기도 지금 네, 대전 부상자 근황 얘기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기도 문제다. 대전 얘기해 주시죠. 대전은 부상자 복귀가 없습니다. 네, 아론 선수만 그날 후반에 투입돼서 이제 복귀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머지 6명 호사까지 포함한 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호사는 좀 애매하다고 들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 선수들은 다 5월 넘어가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5월 넘기 전까지 뭐 이번 경기까지는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 감독이 지금 3선 센터백을 계속해서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원하는 일단 그런 어떤 유형의 선수가 안 왔기 때문에 여름 시장을 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서울은 수비가 참으로 답답합니다 지금. 네. 이 정도 실점은 사실 흔치 않아요 K리그에서. 근데 지금 완전 무너졌다고 어떻게 바꿀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 대 수원FC. 광주 6연패에 빠졌습니다. 야, 나는 그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도 광주가 연패는 탈출할 줄 알았어요. 분위기 자체가. 네. 최소 지진 않을 것 같다. 또 골대도 너무 잘 찬 슈팅이어서 그런지 골대를 3번이나 세 번이나 맞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또 역전패. 지금 계속해서 광주는 지금 추가 한 골차 패배를 당하고 있고 실점이 대부분 지금 막판에 지금 몰려 있다는 게 그런 게 사실 선수들한테 완전히 정신적인 데미지를 주는 거거든요. 감독도 그렇고 확 무너지는. 이게 그냥 지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정신적 충격이 큰데 와 이게 참 어쨌든 결과가 6연패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운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이렇게 6연패는 사실 광주 최다 연패가 7연패라 그러더라고요. 6연패면은 사실 이종일 감독도 지금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사실 저랑도 이제 가끔 통화하고 그러면은 야 좀 온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고 있는데 온다 PTSD 아니면 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근데 운이 6번이 없다라는 건 좀 아니기 때문에 이종현 감독이 이를 타개할 수 있을 만한 확 다른 축구라고 해야 했는데 저희 TSG 분석 한번 보신 분들 뭐 그 평가가 거의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허율이 센터백으로 나섰던 경기란 말이죠. 허율이 나섰는데 결국에는 지금 무너지는 게 어쨌든 지금 막판 집중력, 그러니까 수비 집중력이 무너져서 나온 부분들이 좀 많은데 지금 전문 수비수가 아니니 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안현규 선수가 돌아오면은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주장이기도 하고. 네, 어쨌든 포포비치가 티모보다 못한 건 팩트고, 지금 뭐 박태준이 이수민보다 못한 건 팩트이기 때문에 그런 수비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조금 지난 시즌보다는 사실 광주가 지난 시즌 좋았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수비였단 말이에요. 공격도 풀어나가기도 했지만 실점이 적었죠. 그런 부분들이 좀 사실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확실히 여파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리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그러니까 딸깍도 아니에요. 또 중요한 게 공격 이유가 있어요. 공격적인 지표가 지금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고 슈팅 1위죠. 공격 전진 패스도 상위권이죠.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공격 패스가 많습니다. 공격에서. 그러니까 수협이 단순하게 수비적인 팀이라고만 평가하기에는 그런 지표들이 너무 좋습니다. 물론 작년에 이 김도인 감독을 봤던 수협 팬들이라면 뭐 조금은 답답할 수 있는 양상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밸런스적으로는 상당히 좀 안정감을 찾았고 그러니까 김은중의 축구와 김도균 전 감독의 축구가 교묘하게 지금 잘 섞인 것 같아요. 김도균 때 보여줬던 그 후반에 몰아치는 그런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딸깍은 아니에요. 딸깍은 아닌데 맞아요. 이승우 선수가 어쨌든 뭐 좀 사실 김은중 체제에서는 김동윤 감독 시절보다는 좀 떨어지는 게 팩트였는데 그래도 나온 경기마다 지금 공격 포인트를 해주고 있고 이승우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늪축구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 않아요? 아니 처음에 몇 경기는 그런 경기가 있었어요. 인천전도 그랬고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막 부상자도 돌아오고 안데르손 뭐 이광혁 그 지동원 막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더 앞에서 좀 자기들끼리 만들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수원FC는 포항처럼 후반전에 됐을 때 이렇게 놔두면 골 넣을 것 같은데라는 팀이에요. 뭔가 계속 몰아치고. 기동력이 좋아서 일단은 그 부분에서 상대를 좀 압도하고 있고 미드필더가 지금 이제 강상현 선수까지 돌아오면은 기존의 그 멤버들이 다시 되고
언데르손 잘하고 지금 이승우 선수가 어쨌든 중요한 순간마다 포인트를 올려주고 있으니까 지금 물론 최전방에 대한 고민 상당히 크긴 합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최전방 자원을 알아보고 있고요. 예, 아마 조만간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날 예. 아예 선발에서 뺐죠. 예. 몰메알 선수 처음으로. 네, 그래서 정재민 선수를 투입했는데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일단 전반에는. 그래서 아마 그쪽이 좀 고민하지 않을까. 윤빛가람 권경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척추. 네, 척추가 특히 시즌 초반에는 이 척추가 안 흔들리는 팀이 지금 포항이나 뭐 김천처럼 그 버티는 힘이 생기는 건데 윤빛가람 돌아온 다음에 안 흔들립니다 여기가. 근데 실점도 많이 없고 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안준수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지금. 안정감 측면에서는 뭐 이렇게 큰 실수가 안 나온다는 점에서도 와, 이 K리그 1 경험도 많이 없는데 이 정도를 한다고 할 정도니까 지금 윤빛가람 권경원 안준수가 딱 버텨주니까. 네, 지금 딱 팀이 어느 정도 힘을 받는 것 같고. 이영준 선수 이야기하셨는데 이영준 선수 여름에 돌아오죠. 이영준 선수 관련돼서 제가 하나 좀 썰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와포드에서 오퍼 왔었다는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 또 오퍼가 왔는데 빅리그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유럽에서 오퍼가 왔습니다. 지금 구단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할지는 아마 뭐 김은중 감독이나 구단이 판단을 하겠죠. 와포드는 예전에 나왔었는데 그때 20대 뭐 월드컵 때 이 뭐 군대도 있었고 네. 워크퍼밋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안 됐는데 와포드 아니라니까. 봐봐 이제 퍼진다니까. 내가 예전에 20세 월드컵 끝나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와포드에서 덫에 걸렸어. 러브콜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다른 콜이 왔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어떻게 옮겨지나 봐봐 이게. 네. 와포드 간대라고 퍼진다니까 이제. 빅리그 아니고요. 다른 리그입니다. 예. 빅리그 외 리그에서 지금 오퍼가 와서 네. 구단도 좀 뭐 상황을 알고 있고 이영 선수는 뭐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은중 감독은 워낙 궁합이 좋아서 뭐 잔류 가능성도 있고요. 아주 좋은 리그는 아니에요. 예. 제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정효 감독의 색깔인 거예요. 그냥 이게 만약에 여기서도 수원FC전도 이 분위기 봤을 때는 만약에 약간 내려섰다? 그래도 승점 1점이라도 해서 연패 탈출을 하려고 했다? 그럼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봄이 라도야. 맞아. 네. 근데 이 마지막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 김태환 선수의 추가 시간 득점도 보면 허율 선수가 못 따라와요. 공격에 가담했다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마지막까지 몰아치다가 이제 역습으로 뒤를 맞고 이제 역전패를 당한 건데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이 야, 우리 못 먹어도 고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이 경기도 그런 게 좀 반영이 됐다. 이기거나 아니면은 지거나. 네. 어제 토트넘 맞아요. 저기 로메로가 골 넣은 것처럼 거기에 김태환이 왜 있냐. 네. 김태환 선수가 만든 3점입니다. 이건 김태환 수원 팬분들은 김태환 선수 칭찬 좀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김천과 강원전으로 전쟁터에 가보겠습니다. 김천이 일단 1대0으로 승리했는데 일단 두 팀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양상이었죠. 그래서 강원이 김천 상대로도 네, 어느 정도의 경기력을 좀 유지를 했지만 일단 중요한 게 골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야고가 인천 상대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지만 지금 김천의 수비진 그리고 김천의 미드필더진 앞에서는 야고가 힘을 이렇게 쓰지 못했고 윤정 감독이 말한 대로 이상원 선수의 폼도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살짝 떨어진 상태. 그런데 이제 양민혁의 뭐 찬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골을 넣지 못했고, 근데 김천도 역시 기회가 있었지만 뭐 정치인 선수의 슛도 날렸고 여러모로 둘 다 안 풀리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후반 44분에 사실 이기혁 선수도 아마 잠을 못 잤을 것 같은데 거기서 그런 판단을 꼭 했어야 됐나? 윤정 감독도 지적했듯이 백패스 골키퍼한테 이제 가슴으로 내주는 그런 백패스를 하는데 그게 차단이 됐습니다. 그게 아마 센터백으로서의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나오는 그런 실수였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중민 선수가 놓치지 않고 날아차기 슛으로 득점을 하면서 귀중한 승점을 따냈습니다. 이거는 뭐 이기혁 선수의 실수도 지적을 할 수 있지만 이중민 선수의 집중력 마지막까지 골을 향한 집중력이 돋보이는 그런 장면이었다. 근데 앞서서 수원FC도 뭐 많은 아까 댓글로 운이 따른다는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천도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좀 되는 팀이라는 게 많이 느껴져요. 네,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제 득점 찬스가 온다는 점 그리고 승점 3점을 따낸다는 점에서는 지금까지는 김천은 참 잘 되는 팀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경기 연속 같은 라인업이에요. 골키퍼만 바뀌고 저기 지금 앞에 정치인, 유강현, 김현우, 김진규, 강현목, 김동현, 박민규, 김봉수, 박승옥, 윤종규 워낙 미드필드 좋고 수비도 김봉수, 박승옥 선수가 굉장히 안정적인 선수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세 경기 연속 클린시트거든요. 강원처럼 공격력이 좋은 팀을 상대로도 지금
실점을 내주지 않고 있고 사실 야고 선수 같은 스타일이 김천 수비수들이 상당히 좀 까다로워하는 유형의 선수인데 그런 선수를 상대로 지금 밀리지 않고 있다는 거. 역시 김천은 6월 이제 대생들 그다음에 나가는 선수들의 이 과도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좀 결국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갖고 있는 승점 쌓기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내려가는 게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선수들이 지금 절정의 기량을 갖고 가는데 들어온 선수는 군사훈련을 받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한참 걸리죠. 이동경이 지금 몸 상태로 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약간 항상 변수가 있는데 지금 김천 그리고 정정용 감독이 하는 축구 자체는 굉장히 견고하다. 아 진짜 견고해. 이게 딱 보면요 틈이 없다는 느낌이 딱 받아요. 그래서 괜히 이게 아까 뭐 운은 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열심히 한 덕에 운이 따른다는 얘기한 거지 운빨의 팀이라는 얘기 말씀을 안 드린 건 아니고 근데 딱 견고하다 보니까 특히 저는 이 미드필더는 거의 상위권에 준하는 그런 미드필더 라인업이기 때문에 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지금 부상자도 딱히 없고 상승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좀 충분히 높다. 김천 공잘 차는 여러 명 무섭다. 경기 끝나고 뭐 이중민이나 몇몇 선수가 얘기했더라고요. 조금 약간 어이가 없다는 듯이. 시즌 전에 기자님들과 우리 얘기하는 건가? 그럴 수 있지. 나 메디에 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몇몇 어디서 뭐 우리를 좀 하위권 뭐 강등권으로 예측한 게 좀 어이가 없었다. 왜냐면 훈련을 보면 알잖아. 우리 졸라 잘하는데 사실 그럼 우리 동현이 형 있고 막 진규 형 있고 진짜 잘하지. 진짜 잘하지 그거는. 박승우, 김봉수 들어왔고 지금 막 정치인 있고 막 김현우 근데 있고. 예전에도 김천은 항상 멤버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항상 강등 1년 강등되고 다시 승격하고 이게 패턴이 반복됐었으니까 다들 김천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한 거지. 예. 어쨌든 강원도 좋은 경기력에 비해서는 지금 승점 쌓기가 약간 더딘 느낌이 좀 있어서 그리고 지금 강원은 변화의 폭 자체가 항상 거의 크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체력적인 부분이 좀 관건이 될 수 있다. 이상원 선수도 약간 체력적인 부담을 좀 느끼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황문기 선수도 약간 좀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 많이 쏠리더라고 황문기한테 많은 걸 바라더라고. 예. 그래서 어쨌든 강원은 지금 경기력에 비해서는 승점을 쌓지 못하는 게 지금 최대한 많이 쌓아놔야 되는 상황이 맞는데 지금 경기력만 놓고 보면은 그 부분이 나중에 어떤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네, 강원 여름 하셨는데 강원은 여름에 일단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야고와 완전 이적을 할지도 아마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가브리엘 선수가 지금 부상 당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왜냐면 월요일 날에는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제 병원 가고 이제 병원 가니까. 네. 그래서 하지만 표정 보면 상당히 좀 안 좋은 부상 같았거든요. 지금 추측으로는 내측인대로 지금 추정이 된다고 해서 지금 이 당분간 좀 결장 기간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표정이 너무 안 됐더라고. 네, 고개를 숙인 채로 경기 끝났는데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 보면서 아 이거 심각하구나. 그럼요. 상무에서 국대 나올 수 있죠. 예전에 저기 이정엽 선수 대표적이죠. 예. 가브리엘이 참 안 풀리고 여름에 아마 조금 강원은 투자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야구를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지금. 예. 왜냐면은 가브리엘도 오래 뛰지 못한다고 하면은 야구 같은 선수가 있어야죠. 예, 연장 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 들리고 있고. 어쨌든 강원 말씀해 주신 대로 여름에 돈을 좀 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강원은 김동현 선수가 돌아오기 때문에 전술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넓어요. 사실 김동현 같은 선수 한 명 있으면 4-3-3 같은 거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면 지금은 이 딱 쓸 수 있는 미드필더가 두세 명. 그렇죠. 이근호 선수도 상무에서 월드컵 갔고요. 김동현 들어오면 전혀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뭐 기다리고 있죠. 전북은 김진규 기다리고 대구는 정치인 기다리고 빨리 돌아와라. 전남은 김현욱 기다리고 이들이 돌아갔을 때도 좀 각 팀이 얼마나 힘을 받을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항 인천전. 야, 포항 2경기 연속 0-0이에요. 그래서 아마 홈팬들이 박대하 감독 오고 나서 팀 좋아지고 뭐 8경기 무패하고 괜찮은데 지금 2경기 연속 홈 경기를 0-0 본다는 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포항이 뭐 압도적으로 뭔가 공격을 하고 상대를 두드렸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약간 공격이 조금 살짝 좀 부족한 느낌. 이날도 기대 득점이 0.48, 어제 비긴 게 잘한 거죠. 맞습니다. 0.48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찬스 자체를 많이 못 만드는 모습. 일단 포항에 대한 어떤 상대 팀들의 대처법이 조금 나왔다고도 볼 수 있고,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후반 중반에 이호재, 정재, 힐을 투입해서 거기서 좀 변화를 꾀했는데 거기가 잘 통하지 않고, 특히 이날은 그 타이밍에 오베르단이 일단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면서 그 힘이 발휘가 될 수 없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반면 인천으로서는 좀 더 아쉬울 수 있죠. 왜냐하면 수적 우위를 아는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좀 몰아붙였지만 일단 인천이 올 시즌 가장 큰 고민이 아무래도 공격이다 보니까 네, 그 공격으로는 최소 실점, 지금 유일하게 한 자릿수 실점 중인데 그 포항을 뚫기는 좀 역부족이었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0대0은 공평한 결과가 아닌가. 인천이 좀 아쉬운 결과겠죠. 어쨌든 오베르당이 퇴장을 당했으니까. 근데 인천이 경기력이 상당히 좀 답답해 보이는, 무력해 보이는 모습도 맞아요. 인천 팬들이 상당히 지금 뭐 커뮤 같은데 보면은 막 조성 감독에 대한 뭐 누구는 선수 편이고 누구는 조성 감독 편 들고 막 이렇게 좀 있더라고요. 예.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런 쪽으로는 평가를 잘 계속 안 하니까 좀 되게 부담스럽긴 한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경기력이 답답한 거는 팩트다. 인천이 빌드업 형태나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느려요. 예, 그래서 지금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긴 한데 뭐 지금 신진호 선수가 당장 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김도혁 선수도 그렇고 고민입니다. 네, 그래서 인천 스쿼드 저희가 스쿼드 분석했었을 때 막 그랬었거든요. 생각보다 좋은데라는 얘기하면서 아마 만 기자는 순위도 많이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난 시즌은 가장 위력을 발휘했던 게 어쨌든 재료 선수를 활용한 이 뒷공간 공략 이런 부분들이 잘 먹혀 들어갔는데 지금 그 부분도 좀 안 되고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격에 대한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루트가 많지가 좀 않아요. 예. 아, 진짜 자대님 말이 딱 맞아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뭐 이명주 선수도 있고 몇몇 선수가 있지만 보니까 이명주 선수는 거의 뭐 몸싸움하고 그쪽으로 많이 좀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왜냐하면 팀이 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창의성 있는 패스를 찔러놓을 선수가 없고 특 측면에서 김보섭이라도 있으면 그쪽에서 뭔가가 조금 흔들고 제루소한테 공간이 날 텐데 그쪽도 안 됩니다. 지금 박승호 선수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약간 경험이 좀 부족해 보이고 송시우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제루소한테 쏠려 있는 게 아닌가. 조성 감독 거취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할 얘기 전혀 없고요. 근데 인천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년이 포인트입니다. 올해 이제 흔히 말하는 베테랑 선수들이 계약 만료된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천은 세 판을 짤 수 있는 좋은 구조이기 때문에 올해 그래서 인천도 돈을 안 쓰고 약간 잔류 이상의 성적만 거두면 된다라는 쪽에 좀 초점을 맞춘 게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저도 이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을 거의 하지 못한 것들이 결국 지금까지 여파를 좀 미친 게 저는 그 팩트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인천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 은 지금 또 어설프게 뭐 나이 많은 한두 명 선수 또 들어와서 지금 데리고 올 수 있는 선수가 그 선수니까 그러면 또 다시 세대 교체를 하는데 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은 약간은 원기옥을 모은 느낌이 좀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인 이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믿고 보는 황인재 발밑. 아 진짜 황인재 선수 국대 가도 될 정도입니다. 황인재가 제가 비하인드 들었는데 원래 예전에는 발밑이 되게 좋았대요. 학창 시절에. 누가? 황인재가. 근데 이제 뭐 프로 오고 경기 못 뛰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장점이 싹 사라졌어. 그래서 이제 선방이 좋은 선수라고 다시 포장이 됐는데 요새 들어서 다시 좋아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황인재 선수가.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거의 발은 거의 제일 좋죠. 그래서 황인재 선수가 있으니까 지금 그때도 한번 라이브 때 말씀드렸다시피 강현무 선수가 돌아오더라도 황인재 밀어낼 수 있겠느냐. 네, 아마 둘은 같이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을까. 네. 다음 경기, 네, 전북 대구전, 네, 빠르게 가보겠고 또 질문하신 거 생각나는 거는 끝나고 짧게라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제가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기사는 다 써놨습니다. 네, 후반전 거의 중반 후반 될 때까지 네, 전북이 이기는 쪽으로 일단 다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일단 그랬고. 네, 대구가 슈팅 수는 많았지만 일단 골이 안 터질 것 같은 현장 분위기여서 그리고 에르난데스까지의 그 추가골까지 터지면서 기사 다 써놨는데 예상치 못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대구가 이건 무조건 대구가 잘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잘했어요. 네, 준비 기간이 짧았음에도 그 하프 스페이스를 노리는 걸 계속 시도했습니다. 박찬영 감독이 거의 누가 써놨더라고 하프 스페이스의 성애자가 아니신가. 근데 이게 어쩌다가 한번 요시노의 패스가 들어간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거기 찔렀어요. 그래서 전반에도 근데 그런 찬스가 나왔는데 박용희가 날려먹고 뭐 고재현이 날려먹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골을 못 넣은 거지. 근데 계속해서 두드리니까 결국 열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골 중에서 마지막에 그 정재상 선수가 넣는 골 보면 여기서는 이제 전북 수비에 실수가 있었죠. 일단 김진수가 안으로 좁히지 않았고 센터백도 그 거리가 띄어졌고 맹성웅도 마크하지 않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은 그 대구는 노력한 끝에 결실을 맺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공교롭게도 박태현이랑 정재상이 골을 넣을지는 아마
대구 선수단 내부나 팬분들도 예상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연맹에 문의를 해봤어요. 이 데뷔골을 같은 날에 넣은 선수가 있냐. 그러더니 대구 점유율이 더 높았다는 게 신기해. 맞아, 54대 46이었어요. 슈팅수 23개고. 근데 K리그 1에서는 처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북으로서도 되게 황당한 어떤 극장 동점골을 내줬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전북은 확실히 수비 라인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클린시트도 없고 실점 장면을 보면 수비진의 집중력이나 개개인의 어떤 1대1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김진수 쪽이 지금은 약간의 약한 고리가 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서 봐도 집요하게 김진수 쪽을 파다 보니까 김진수도 뭐 무리해서 파울을 하다가 경고를 받는 장면도 이날 있었고 정재상의 득점 장면도 김진수 쪽에서 나왔고 일단 그 라인업도 보면요. 김태환을 많이 올리고 김진수를 약간 내리면서 비대칭으로 좀 쓰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략적인 선택인 건지 아니면 김진수가 지금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인지 뭔가 체력적으로도 많이 붙이는 모습이어서 그리고 그 옆에 또 구자룡 선수예요. 그러니까 뭔가 안정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모로의 구조가 아닌가. 네, 거기를 대구가 잘 노렸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구는 더 젊은 선수들을 더 과감하게 쓸 예정입니다. 그 뭐 박진영 선수, 네, 뭐 포워드랑 센터백 보는 선수라는데 그 선수 발밑이 좋대요. 그 선수가 아마 김강산 선수의 자리를 메울 가능성이 높고 그 선수가 지금 부상이라고 하는데 젊은 선수들 중에 물론 마무리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있다. 하지만 젊은 선수 재능이 좋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재밌는 축구를 할 수 있는 구성은 충분하다. 이거 나는 대신에 이제 대구가 전 벨톨라는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지금 스트라이커 찾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 예. 네. 바셀루스 선수는 수술 들어간다고 합니다. 3개월 정도 아웃이 될 것 같아요. 크네요. 홍철은 지금 스캔하고 있을 텐데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은데 안 되면 이제 누구죠? 박재현 선수. 박재현 선수가 그 자리를 메울 수 있으니까 박재현 선수 좋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대구는 아마 지금 유형의 축구를 계속해서 구사하는데 역시 많이 뛰는 젊은 자원들이기 때문에 좋은 축구를 계속 당분간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계속해서 여쭤보면 손준호는 전부 확정인가요? 거의 네, 확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클럽하우스에서 훈련할 정도면 뭐 메시지 뭐 사실 그거는 다른 팀 가도 상관없이 하는 거였는데 예. 예. 99%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전북의 새로운 감독에 관련된 부분 얘기 많이 여쭤보시는데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결정 날 겁니다. 전북이 감독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전북이 어쨌든 최하위까지 내려갔었잖아요. 김상식 감독 때 안 좋다 하더라도 최하위까지는 아니고 한 10위 정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최하위까지 내려갔으니 그리고 올해는 또 돈을 많이 썼잖아요. 어쨌든 돈을 뭐 이정료는 많이 쓴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좋은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하위까지 내려가서 본사에서 구단에다가 얘기를 했대요. 왜 우리가 최하위까지 내려갔는지 요목조목 보고서를 올려라. 보고서가 통과가 돼야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독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게 되는데 이 보고서가 계속해서 지금 빠꾸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려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북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감독에 대한 정리를 할 수가 새로운 감독에 대한 부분을 본사에게 올리기가 되게 지금 현재로서는 애매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다 통과가 됐다고 들어서 이번 주 안에 감독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후보는 제가 뭐 누가 유력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예. 쫙 나왔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것으로 변수가 하나 있기는 있어요. 예, 제가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리고 김두현 감독 이름 얘기했는데 되고 나면은 혹은 뭐 다른 감독이 되고 나면 제가 그때 썰로 풀겠습니다. 지금 재밌는 썰이 좀 있었어요. 그 과정에. 그러지 마세요. 왜 갑자기? 네. 어쨌든 그래서 이번 수요일 경기까지는 아마 박원재 대행이 하지 않을까. 흑상어 어디 왔던데?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박진섭 선수는 사실 지난 경기도 5대5 정도라고 봤었는데 엔트리 안 들어간 거 보니까 아직 뭐 완벽하진 않은데 수요일 경기는 좀 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북이 못하던 시절에도 수비로 먹고 살았던 팀인데 수비 자체가 흔들리니까 사실 승리하기가 좀 어려워진 구조가 돼버렸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사실 수비 라인을 올리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포백 라인이 지금 다 느리고 다 나이도 좀 많고 좀 그런 부분에서 라인이 내려갔다는 건 결국에서 레인지가 긴 패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사실 빌드업이 좋은 센터백들도 아니고 전북은 좀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홍정호 선수 복귀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는 그래서 박진섭 선수를 계속 센터백으로 고정시킬 때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데 자, 네. 울산과 제주의 경기. 이거는 약간 어떻게 표현하면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쿼터를 조금 건드린 대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제주가 먼저 선제골을 넣었죠. 그래서 후반 10분에 김태환이 선제골을 넣었는데 울산이 잘 걸렸다 요놈 뭐 이런 느낌으로 바로 그냥 동점골을 넣고 이동경 한 방, 엄원상 한 방 두들기면서 3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전반은 제주가 괜찮았죠. 네, 일단 3백을 지금 센터백이 없기 때문에 3백을 써서 라인을 올려서 수비하는 그런 전술이 잘 먹혔고 한종무가 기회도 잡았고 압박도 잘 통해서 그 로테이션을 돌린 울산을 상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기력을 좀 보였다고 보지만 역시 문제는 후반입니다. 어제 울산은 로테이션 돌렸다고 해도 후반에도 쓸 자원이 공격 자원이 많기 때문에 후반에도 변화를 줄 수 있었고 그게 잘 먹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동경이 있다는 거 김학범 감독이 누구보다 잘 알죠? 네, 이동경과 함께 도쿄에서 도쿄리와 함께 우승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이동경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다. 울산 HD 김천과 이동경 원두재 2대 원두재 김민재 2대1 맞네. 네, 여기다가 켈빈도 데뷔골을 넣었고 보야니치 잘합니다. 그냥 눈이 뒤에 달린 것 같더라고. 지단. 아니 진짜 그 보야지단. 그 요코하마랑 할 때도 보야니치가 제일 잘했는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뭐가 홍명보 감독이 그 일부러 지금까지 안 쓴 게 아니고 기다린 게 아닌가 타이밍 원래 다 타이밍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타이밍에 딱 보야니치가 필요해 보여서 보야니치를 딱 꺼냈는데 지금 고승범과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켈빈도 어쨌든 뭐 혀를 뚫는 득점을 했고 뭐 바코 같은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확실히. 예, 그렇긴 한데 뭐 다른 형태로 또 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울산은 확실히 이동경 선수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역시 할 텐데 지금 같아서는 뭐 유형은 다르지만 보야니치를 중심으로 한 플레이를 짜면은 좀 다른 형태로 또 재밌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보야니치 좋고 네 좋습니다. 네. 원두재도 잘하지만 그래도 울산에서 중요한 롤을 맡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뭐 장기적으로는 김영권의 대체자도 될 수 있는 선수고요. 센터백도 쓸 수 네, 있으니까 네. 울산 외대고로 데려오자라고. 이동경 대체자로. 그러네, 스타일이 좀 비슷하네. 거의 진짜 외대고루 폼이라고도 보여질 정도로 이동경 공백이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제가 그때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울산은 뭔가 아스날의 그런 어떤 강호의 느낌이 많이 강합니다. 지금 요코하마에서 그런 데미지를 얻고 왔는데도 이렇게 바로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거에서 이 우승 멘탈리티가 확실히 무섭구나라는 걸 느꼈지만 반면에 제주는 작년에 어떤 그런 트라우마를 많이 극복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 자신감이나 집중력이나 이런 게 최근에 점점 떨어지고 있고 뭔가 포인트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공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에 줘야지 상대가 힘들어할까? 물론 골은 넣었지만 그런 뭔가 준비가 조금 부족해 보이고 여기에 최영준 선수까지도 다치면서 안타깝습니다. 네, 최영준 선수가 일단 91년생인가요? 나이가 조금 있는데 적지 않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활동량을 주무기로 삼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좀 무리가 간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아무래도 오른쪽 무릎이다 보니까 부상 당했던 부위가 조금 그쪽을 좀 더 신경 써서 왼쪽이 다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도 작년에 개막전 다칠 때도 턴 동작에서 다쳤거든요, 그때. 근데 이번에도 턴 동작에서 또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트라우마를 안고 계속해서 뛰었던 게 아닌가. 네, 근데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서 참 안타까운 개인적으로도 마음을 느꼈는데 일단 전방 십자인대로 지금 진단이 내려졌고 올 시즌은 지금 쉽지 않아 보인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다치고 7개월 만에 복귀를 했는데 지금 또 7개월 만에 다시 반대쪽 십자인대를 다쳐갖고 조금 선수 인생에도 조금 되게 데미지를 많이 입은 그런 부상이 아닐까 이런 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영준 선수가 나갈 경우에는 뭐 김건웅이나 아니면 뭐 김정민 선수가 자리를 메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는 작년이랑 비슷해요. 작년에도 코어로 생각했던 선수가 최영준, 구자철, 임채민이었는데 작년에도 세 선수가 다친 다음에 좀 무너졌거든요. 뭐 이창민 선수도 있지만 올해도 아킬레스건이라는 얘기도 있네. 그럴 수 있겠다. 아무튼 제주로서도 지금 3연패인데 지금 활로를 지금 어째 부상자는 못 돌아오는 만큼 활로를 찾아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구자철 선수는
네, 이번 주도 쉬겠습니다. 주간구자철은 다음 주로 한번 연기를 하겠습니다. 울산은 사실 힘겨울 수도 있는 원정 패배. 그러니까 아컵 결승을 갈 수도 있던 상황이었으니까 아무래도 데미지가 좀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런 다음 경기를 승리하면서 확실히 강호도한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카이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윤일록 선수 오른쪽 백으로 가고 나서 굉장히 경기력이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울산 입장에서는 더 많은 옵션. 지금 뭐 김주환 선수도 부상이고 서령호 선수도 지금 후반에는 왼쪽 백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예, 오른쪽에 저런 좋은 옵션이 있다고 하면은 뭐 더 많은 뭐 변화가 가능하겠죠. 어쨌든 제주는 계속해서 결정력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경기력이 약간 뭐가 야만지 모르겠다. 흔히 말하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고민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네, 최대한 라이브 키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